자, 김종대 전 의원님, 네. 저희가 일부에서 하다만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다. 예. 저는 네. 일단은 그 뭐 저 같은 진보 또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원래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지지율 하락에 견인한 건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피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다, 대통령이. 일단은 보수의 가치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은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봤을 때 예. 일정 정도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예.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는 어떤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고 이런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 아닐까요? 예. 근데 그 보수층의 믿음이 이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번에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좀 일정 정도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책무와 또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하나의 그 배경이 있고 이런 걸 다시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추석 연휴라서 지금 많이 참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도 뭐 용어를 설만 많이 얘기를 순화하셔서. 하시니까. 예. 아이고, 그래야지 한참 뭐 문제입니다. 예. 아니 뭐 연휴 때까지 제가 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예. 예, 제가 좀 고언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그 국민이 정치를 하라고 소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거 개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보수의 가치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국방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거예요? 휴전선은 항상 일정 상태로 유지해 놓고 예. 국방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방, 치안, 에너지, 정보통신 뭐 이렇게 국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는 그걸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개혁이고 또 개혁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독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나르시즘을 충족시키려고 자꾸. 나르시즘이요? 예, 내가 2,000명이라면 2,000명인 거야. 우린 옳은 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뭐 이런 식의. 이게 어떤 자기 과시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을 하는 데는 찬성이에요. 또 목표 자체는 선했다고 봐요. 그러지만 예. 그걸 끌고 가는데 개인의 욕망을 투사하지 마라. 국가는 혼자만의 국가가 아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가는 혼자만의 국가가 아니다. 자, 그런데 앞서 최재성 전 수석은 공동정부다. 예,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공동 권력. 공동 권력. 예,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죠. 왜 공동 권력이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요. 예, 인사를 하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선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예, 코바나 콘텐츠 직원, 예, 이게 단순히 뭐 예전처럼 뭐 인연이 있어서 여사님을 수행하거나 보필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예. 의전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4인방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실 4인방이라고 하는 뭐 간신 4인방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단 아무튼 이런 거부터 과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예. 공직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요. 예, 그 더 이상의 것은 뭐 확정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견이 예. 반영되는 흔적들이 있죠. 일단 뭐 확실히 확실히 어떤 객관적인 뭐 물증이나 객관적인 어떤 정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예를 일단 뭐 들어서요. 최재성 전 수석의 의견으로. 예를 네. 들어서요. 자막 넣었어요, 의대 정원 자막. 2,000명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주장이다. 그거 허위 사실이면요 조치를 해야죠. 저 진중권 교수가 방송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진중권 교수가 한 말씀하신 거죠? 얘기라든가요. 그다음에 관저공사니 불법 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한 대통령 관저에 이런 것도 김건희 여사와 인연 있는 그런 업체 21g이라는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도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혹 플러스 그다음에 이 부부 관계죠.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가 통상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심지어는 뭐 대통령을 컨트롤할 정도의
사람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는 마포대교 이번에 일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일정을 짜고 가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이 조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 행정의 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 대통령 아니에요. 예. 근데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이거는 공동 권력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사실관계 정리 차원에서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거는 일단 말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가 있다. 몇 명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확인되는 것이 확인된 그런 건, 거고요. 예. 일단은 왜냐하면 몇 사람이 저 용산 대통령실에 저 비서관급 근무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뭐 무슨 저 최고위 과정에서 과정. 뭐 아는 사이였다, 뭐 같이 다녔다, 뭐 그런 보도는 있었으니까 그런 표현인 거지 뭐. 저 김건희 여사가 뭐 인사 발령에 사인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거 이제 사인은 대통령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뭐 전혀 없진 않아요. 예. 뭐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김정수 여사도 그 디자이너 친구 뭐 딸 뭐 이런 또 저기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고 해외도 같이 다니고 이런 것도 막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법적인 판단 예. 이번에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 권고라든지 예.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경호처 그런 그 장소에서 예. 제3의 장소에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둘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저 예. 마음속에 그렇죠. 예, 시선이. 그래서 이런 게 제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족쇄라는 예. 말까지 좀 썼는데 저는 그게 그 냉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선 때부터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대선 때 12월 말인가 뭐 12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공식성상에 나와서 이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는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고 뭐 그 사과 멘트가 있었잖아요. 사과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그런 게 쌓여왔는데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니 김건희 여사가 좋은 행동을 해도 좋게 안 보인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네. 지금 또 계속 불거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마포대교 그런 어떤 순찰, 네. 방문 예. 그런 사진도 그렇고 진짜.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그 자원봉사하고 어린이들 예.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예. 이게 이제 뭐 2, 3일도 안 돼 가지고 15장 뭐 사진이 같이 공개가 쫙 된다든지 예. 이런 거는 점수를 따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좀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도 계속 공개 행보를 한다? 예. 이거는 너무 좀 고집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뭔가 대안을 빨리 찾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예.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걸 원하는 거죠. 의료 대란이 있다. 예. 의대 정원 2,000명?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 풀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 개혁을 한다고는 하지만 반국가 세력, 반개혁 세력이다 이래 버리면은 의사들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쇄에 올인하고 예. 계속 검찰 개혁 하다가 결국은 정권을 뺏겼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교훈을 역사에서 찾아야죠. 그 여권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원님. 예. 제가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예. 수십 분의 그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예. 선거 때 찍었던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예. 아니 저도 그- 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 보수층의 이탈이 제일 컸다. 예. 그리고 요즘은 보수 언론 조중동 칼럼이 훨씬 더 비판적이에요. 오히려 진보 언론보다 한술 더 뜨거든요. 예, 이런 것들로 보면은 예. 윤 대통령한테 귀가 있다면 지금 들으셔야 되고 예. 또 이런 여권 내에서는 다 애정어린 비판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마저도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면은 예.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분열밖에는 남아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앞서 이제 조중동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김영 칼럼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니, 그런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것도 근데- 올해 초부터 예. 가장 그 보수 언론이 앞서서 제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의문을 풀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제가 궁금해서. 예. 일단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정권에 대한 책임도 본인한테 있고 예. 또 이후에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예. 일종의 의무감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게 이번에 이제 곧 뭐 보도대가 예고된 예. 그 총선 개입 보도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 후속타가 있다는 소문이 예, 이런 지금 파다해요. 부분들을 보면은 예. 그 김건희 여사는 어떤 국정 개입을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원래 국정은 내가 하는 거다. 지키기 이렇게? 위해서. 그리고 네. 또 그런 대목이 드러나는 게 그 한동훈 대표한테 보내서 왜 5번 뭐 속된 말로 씹혔다고 얘기하는. 사과 문자. 예, 텔레그램 문자 같은 데서도 나오는 대목을 보면은 예. 여태까지 함께 헤쳐온 동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예. 근데 우리끼리 왜 이러냐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윤 대통령하고 밥이나 한번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걸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개념은 가족 정치입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 정치. 예를 들어서 검찰과 예. 그 주변에 우리가 같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함께 온 예. 동지이자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군데군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사례를 우리가 가끔 보는데 이건 본인이 이 정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적게 나왔다. 2021년 12월 26일이랍니다. 예, 12월 말을 맞았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요 조용한 내조 약속. 이거 뭐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그 내조 약속이 있을 무렵에 그 7시간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여기 보면은 내조 약속은 한마디지만 앞으로 관저도 옮길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우리 아저씨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옆에서 안 챙겨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어디에 여사의 어떤 주된 그 관심과 방향이 설정돼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막후 정부 예. 또는 어떤 탄생의 어떤 그 책임자 예.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 말씀이 연장선상이라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보수 지지층이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 조금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이거는 내가 만든 정부인데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이러고 쭉 간다. 아니 내가 해야 예. 내가 살림을 봐줘야 예. 그래도 막힌 데가 채워지고 아. 뚫리고 예. 뭔가 이런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는 국정의 동반자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요? 예.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랑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사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캠프 내에서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보기에 그 김건희 여사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 이번에 대통령실 관저와 직무실 공사를 주도했다는 그 업체를 보면 단적인 그 특징 2가지가 뭐요? 그대로 드러나요. 재밌겠다 이거. 뭔데요? 업체 이게 이제 이름은 뭔데요? 주식회사 21g이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잖아요. 잠깐만. 아까 저 최재정 전 수석이 뭐 21g이 21톤을 들어올렸다라는데 그 21g이 그 회사 예.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업체가 하청을 뭐 10군데 넘는 업체에다 줬는데 무자격 업체에다가 뭐 중간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돈을
해먹은 사람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21g 그러니까 21g이라는 회사는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라는 회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예, 후원업체였다는 후원업체.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네.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예. 불법과 합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21g. 예.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게 자격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예. 뭐 전기공사가 됐든 뭐가 하려면 그 자격을 갖고 면허 있어야 있는 되는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공사비를 부풀려서 뭐 해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 영부인의 특징은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게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스캔들이 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저공사를 주도한 업체도 그런 면에서 특징이 묻어나는 거고 예. 두 번째 특징이 어디냐면 이 21g이라는 게 참 특이하잖아요. 회사 이름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가? 근데 예, 21g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인간의 영혼에 무게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 영혼의 무게라고 주장하는 게 21g입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야, 자 이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 그럼요. 이게 그래요? 20세기 초반에 미국 의사 중에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의사가 자기가 돌보는 회사에 사망 직전의 몸무게와 사망 직후의 몸무게를 재봤더니 정말? 21g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21g의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라는 주장을 한 닥터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장례식장 이름 중에 21g이라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영화도 속설 있답니다. 중에. 저희 제작진이 찾아줬네. 쇼펜 주연의. 예. 아니 근데 인테리어 회사가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21g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 인테리어 전문인가? 그러면 거기서 관저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장례식장 잠깐. 전문 업체에서. 자 예. 발언 취소. 예. 자, 이게 제가 이 회사 이름을 처음에 언론에서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저 그런갑다 했는데. 예. 왜 하필 21g이야? 그리고 이게 다른 업체도 아니고 영부인하고 친분이 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특징. 예. 동서양을 막론하지 않고 온통 무속이 등장해요. 항상 중요 대목에서. 이건 좀 해석 그건 아니에요? 너무 해석. 많이 아니 나갔다. 그러니까 21g의 의미가 그거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21g 그거하고 불법 공사하고는 관계가 아니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이야 특징이 어떻게 지었든 간에. 두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난다 이거죠. 첫 번째가 불법. 유튜브 너무 많이 그리고 보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니 유튜브하고 상관없는 자, 범 얘기예요. 여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두 번째는 항상 중요 대목마다 예. 이 뭐 동양적이든 서양적이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하고 항상 연관이 돼요. 자, 요건 일단은 좀 약간 추정일 수 있어요. 이건 증거가 무속 없어. 이슈는. 예. 아니 거의 그 객관적인. 김건희 불법- 여사가 얘기를 하잖아. 자기는 그런 이제 인생이란 무엇일까 또 이제 무당을 소위 말해서 상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전 아니 그게 그거 녹취 나오잖아요. 파일에 녹취.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예요.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다 줘야 돼. 해줘야 되나? 다 본인의 얘기죠. 아니 그거는 저도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저런 걸 염려를 했었어요. 사실은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도 저는 뭐 명품 백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근데 북한 문제를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통일 문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북한 문제 좀 관심이 많다. 최재형 목사님도 이제 그 일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좀 놀랬죠. 솔직히 예. 저는 이제 뭐 외교나 대북 또 국방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영부인으로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남편이 대통령인데 하지만 그런 대북 문제와 어떤 사람을 대북 문제에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쉽게 하긴 어려운 얘기였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여전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계속 이슈 그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는 예. 그 정상적인 뭐 당정 관계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죠. 굉장히 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빨리 태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 답을 찾아야지. 예. 이거 그냥 돌파한다, 정면 승부한다, 정면 돌파한다라는 그런 자세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근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아는데 아무도 조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성공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도 당선이 됐고 예. 그걸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통치의 와중에 있고 예. 그다음에 성공한 권력이 돼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또 정권 재창출이 돼야 예. 그게 성공하는 건데 이게 방향이 옳고 이 어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예.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최재정 전 수석도 그렇고 예전에 저 대선 때 나왔던 그 서울에서 7시간 녹취록 거기 보면 저도 그 대목 기억나거든요. 아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해줘야 돼. 저는 그때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선입견 없이 들었으니까 어떤 느낌 받았냐면 왜 우리 저 올해 한 10년 20년 산 부부가 중년 부부가 항상 부인이 남편을 탈 수 있는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해 나 없으면 바보야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런 얘기들 하죠. 예, 그런 흔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저도 듣고 있고 그런 거. 조금 다른 게 예, 근데 그 수준이 아니다. 거기서 정치적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또 뭐 그래, 정당에 예. 대한 얘기도 하고 쭉 자기 생각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흔히 얘기하는 부인으로서의 그런 우리 남편 내가 다 챙겨줘야 돼 뭐 이런 거하고는 밥 챙기고 빨래 다른 챙기고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견해, 정치적 생각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챙기는 거는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전 들었어요. 실제로 뭐 조국 그때 민정수석 얘기라든가 예. 노무현 대통령 얘기라든가 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어떤 그 정치의 길라잡이를 해주고 이렇게 마치 그 누나가 동생 가르치듯이 이렇게 그 정치는 이런 거야 하는 식으로 해. 실제로 자문위원도 본인이 많이 저 했죠. 내부적으로는 할 수 했죠. 있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무적인 그 판단이나 능력이 부인이 있는 거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게 이제 드러나거나 예.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예. 드러나거나 이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 1부, 2부 1시간 동안 현재 권력 얘기를 해봤으니까 3부 남은 3부에는 차기 권력, 미래 권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고 여권에서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예요. 예, 그 두 사람 이야기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저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63% 당신 민심 다 얻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뭔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개인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당정 관계에서 국한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 차별화를 못 이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당정이 좀 일치하지 못해서 삐그덕거려서 그런 겁니까?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건데. 저는 그게 다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일단은 시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적으로 네. 지금 신임 당 대표로서 뭐 지방선거라든지 또 이제 대권 주자라면은 예. 차기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 공천권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강력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지켜보는 거죠 계속. 간보기 하는 거죠. 되는 집이나 안 예, 되는 집이나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가 외롭죠 사실. 예. 그리고 이게 선거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그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예. 뭐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못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 개혁의 뭐라 그럴까요? 그 아젠다 예. 이런 게 조금 그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투세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이제 의료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예. 이제
개혁 이슈로서는 약한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큰 어젠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예. 하려고 하는구나, 또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런 방향성이 조금 없다 보니까 예. 아직은 그 한동훈의 어떤 브랜드, 그 예. 차별화 이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부든지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의 충돌은 항상 있잖아요. 특히 기억을 되짚어 보면 보수 정부에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차기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 뭐 박근혜 의원 뭐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저 민주당 정부에서 의원을 오래 하시고 정무수석을 지내신 입장으로서 이 상대 진영인 현 여권의 요 차기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요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못 만들어도 예.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딱 그 케이스 같아요. 어. 그럼 통상 이제 이런 일이 없으면 예. 대표와 대통령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 대통령이 누굴 만들 수는 없어도 그냥 중립. 예. 그래서 여권 내에 이제 잠룡들의 경쟁을 그냥 보는 거죠. 룸을 열어주죠. 예. 그러면 그 상황은 뭐냐면 자기 실력과 자기 정치력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거죠. 대권 후보를 거머쥐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갈등을 넘어서서 이 좀 파국적 상황으로 갈 정도로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능력, 자기 정치력, 자기 내용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이 어려운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거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뭘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잡히지도 않는데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게 이제 갈등을 넘어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상화됐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어려워져서요. 제가 보기에는 산술적인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벌써 한 10%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은 낮든 높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충돌한다. 그럼 지지율이 더 빠진다. 근데 한동훈 게 없다. 예. 자기 세력도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사고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예. 전당대회 출마하는 과정도 정말 가서 일대다로 싸운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과 나머지. 그리고 문자 읽고 제꼈다는 소위 말해서 그 일십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것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든 노출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방해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과정도 외로운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현재 최고의 권력자하고 또 그런 관계인데 공교롭게 또 과거에 검사 동업했던 동지적 관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나 절망감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상황 개선은 안 된다? 그러면 세게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그 부분이 지난 2달간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어디냐면은 예. 윤 대통령이 버린 한동훈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챙긴다는 거예요. 에? 그런 일이 많아. 어떤- 예컨대 의정 정원 유예 발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예. 대표가 2026년. 예.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 근데 예. 이재명 대표는 일리 있는 얘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에 관한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끼리 뭔 말 하나 신경 쓰이는. 뭐 저러다 뭔 합의라도 해버리면 예. 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할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이러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뭔 대화장도 열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몇 차례 발신했어요. 예. 특히 최병 특검은 계속 한동훈 안을 받겠다.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 단골 메뉴입니다. 뭐 최고위원의 그렇죠. 단골 메뉴예요. 예. 오히려 용산은 어림도 없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그 오히려 그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배제당하는 한 대표의 저기 뭐냐 면을 살린다? 예. 뭐 이런 일들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야 간의 국정 정상화가 되고 예. 여야 간의 협치가 되면서 모종의 합의라도 된다면 이거 용산의 재앙입니다. 만약에 의정 협의체 같은 게 돼봐요. 예. 그럼 여야 간에 용산의 이제 재앙이다? 활발한 어떤 거 논의가 있을 거고 예. 당장 정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거란 말이야. 심지어 2026년뿐만 아니라 2025년 정원도 뭔가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들 대화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건 용산의 재앙이죠. 아니, 그게 이제 예.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관계나 상황이 적대적 공생 지점을 만들 수 있다. 적대적 공생? 그다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공생해야 되는 공생적 관계여야 되는데 예. 공생적 적대 지점이 계속 발생한다. 공생적 적대지점. 예. 그래서 지금 지금- 그런 게 지금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뭐 그것은 의도하거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예. 관계나 정치 상황이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여권 내에 이렇게 상황 변화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내지는 윤한 갈등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면서 예. 여권 내에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였던 한동훈 대표가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요 빠지는 거를 분석해 보면 요게 왜 빠졌냐, 어디로 옮겨갔냐. 예. 그러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뭐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한동훈 대표와의 그 갈등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내지는 완전히 굳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살짝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했던 요 일부 여론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으면 김문수 장관한테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조금 보여요. 김문수 장관이요? 예. 예. 아니 김문수 장관 얘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러면서 아주 확고한 국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 일부는 훨씬 확실한 보다 확실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근거가 별로 희박한데. 아니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살? 일부 어딘가에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는데 저 얘기 저도 네. 어딘가서 듣긴 했어요. 아, 최근에. 그래요? 예. 누군가 저한테 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예. 조금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정된 정치 스케줄로 보면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건 예정돼 있는 대선 스케줄이고 이런저런 잠깐만요. 요인으로 인해서 좀 예. 땡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예. 여권 내에 일부 얘기가 나왔던 뭐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한다든지 뭐 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예정된 스케줄보다 좀 땡겨지면 땡겨질수록 여야의 대권 후보는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땡겨지면 땡겨질수록 높아집니다만 예. 만약에 2년 6개월 후인 2027년 3월에 이루어지는 대선에서는 양쪽 다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자, 그냥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노한 거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어쨌든 본인도 정권 장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기 본인의 후계자 차기 대선 후보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문수 장관?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럼 보겠죠.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지. 아니 보는데 네. 근데 항상 최종적으로 나온 그림은 네. 폭망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사실상 원희룡 후보를 밀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20%도 득표를 못했어요. 어허. 그리고 총선 뭐 이 네. 그림을 항상 그리긴 그리는데 그 그림이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그림은 그리겠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돼요. 네. 제가 볼 때는 특정 인물을 놓고 아마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돌파구,
큰 돌파구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개헌 이런 거죠. 예. 어. 아니, 죄송합니다. 개헌이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이든 내각제가 됐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개헌. 주변에서 혹시라도 그런 큰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그게 큰 돌파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계 개편입니다, 사실. 예. 큰 틀에서. 임기 단축 기원할 수 있단 말씀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뭐 차기 대권 막 논의하고 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라요. 큰 예. 그림이. 예. 더 큰 그림이 작은 그림을 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논할 시기는 아닌데 예.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런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저는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아까 저기 왜 한국 정치는 2인자와 대통령의 어떤 갈등이 예. 정권 재창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 보내고 예. 민주화를 했고 예. 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세게 충돌하면서 문민정부 시대를 열은 거 아닙니까? 예. 이렇듯이 이건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역동성이고 예. 이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 어떤 그 정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자기를 밟고 가고 침을 뱉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집권 여당의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게 집권 후반기의 원래 대통령 역할이에요. 항상 보수 정당의 원래는. 현직 대통령들 그래 왔죠. 예, 그게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자 걸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다 걸어 잠그고 있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어떤 조금 재량이랄까 하나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세워주지 않는 거는 예. 거의 지금 참여로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저기 국민의힘 뭐 윤핵관 의원들 일부 동원해가지고 전부 한동훈 대표 옆에 보초를 세우고 있더라니까. 보초요? 보초를. 어떤 의미세요, 그게? 딴소리 못하게. 아, 그렇게? 압박하게. 예, 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연찬회 가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되고 우린 운명 공동체고 예. 같이 갈등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러면서 역사적 경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반대입니다. 이젠 정치를 고민하실 때예요. 예. 정권을 고민하다가 같이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저기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모든 어떤 숨구멍을 막고 보초를 세우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 의원 말 잘 듣는 의원들 따로 만찬하고 이건 저기 일종의 어떤 비선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지 그게 어떻게 집권 여당의 공적 가치를 그거 담보합니까 왜?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일단은 지금은 대선 후보 1위입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가 또 특별히 여러분도 소개를 안 해드려도. 근데 10월달에 판결 있잖아요, 수석님. 만약에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잘 나오면 뭐 다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제 걸림돌은 없어지는 건데 1심이긴 하지만 만약에 1심 이 두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여기서 판결이 이재명 대표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 20인데 뭐 1심에서 뭐 당선 피선거권 박탈된 형 나와도 나는 뚫고 갈 수 있어 이겁니까? 뭐 1심은 이제 1심 유죄를 의미하는 거죠. 예, 유죄고 이제 형량도 당선 무효. 저 피선거권 박탈되는.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여튼 그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기반 지지율 이런 것들이 당장 금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게 무너지거나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제 또 항소심이 있잖아요. 예. 또 최종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죄 이재명 대표의 이 앞으로 길이 이제 쭉 시간표가 있잖아요. 예. 그 길로 유죄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균열의 이제 시작은 분명히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지지율이 꺾어지거나 예. 민주당이 출렁이거나 뭐 이런 것은 1심의 판결 결과가 어떻더라도 예. 당장은 없다. 그러나 그게 항소심도 있고 대법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죄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예. 그것은 이제 시간이 그 균열을
만들어주고 벌려준다고 보죠. 그러면 당내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나 정책 기반이 정말 이 재판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본선 필패론, 예. 이 대표 본선 필패론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유고, 대표 유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유죄가 거듭되고 시간이 이렇게 거듭되면 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겠죠. 그 이제 1심이 유죄나 굉장히 좀 형량이 많이 나오면 그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늦추고 최대한 예. 국회에서는 최대한 늦추고 방탄 국회 열면서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조기 대선을 위해서. 네네. 그 뻔하죠. 예. 예.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지금 예정된 대선 스케줄대로 가면 갈수록 여야 최종적인 대권 후보가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대선 시기가 땡겨질수록 그냥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 방금 드렸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스케줄을 보면 당장 다음 달에 위증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선이 2년 6개월 남았는데 예. 적어도 항소심 선고까지는 난단 말이죠. 대법이 많지 않으니까. 예. 대법원 최종적인 선고 일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제까지 하라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예. 같은 거 예. 정해진 기한을 제일 안 지키는 곳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선고는 뭐 언제 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스케줄로 보면 적어도 항소심 선고까지는 나요. 아하. 차기 대선 전에. 예. 그러면 만약에 1심, 2심 모두 유죄 선고가 난다면 예. 쉽진 않죠. 우리 최수영 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뭐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선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예. 그 이른바 대선 보궐선거에서는 지금 상황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권 부동의 1위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재명 대표가 예.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 지금 저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뭐 섀도우 캐비넷 얘기도 나오고 뭐 네, 대선 그렇습니다. 때 이후에 내각을 채울 수 있는 인재를 찾아봐라. 그리고 최근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러 광폭 행보를 만나고 저 사람들을 만나고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조기 대선 이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뭐 보십니까? 그런 조기 대선보다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인재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정책 정당으로 하려는 본인의 어떤 계획이지. 아. 예, 그 대선 준비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인재 김영남 풀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사법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선 준비로 녹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사법 정국에서의 혼란을 민주당의 주류 강성 당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혼란을? 알겠습니다. 왜? 좀 그게 더 걱정돼요.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